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주도로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됐다. 의장석에 앉아 있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도 지금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안 돼라고 아무리 대통령이 못나고 미워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역시 투표에 참여했다. 공개 투표나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이곳에는 물리력이 동원돼 있는 상태로 195표 중 다 193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네, 지금 박관용 국회의장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의 65%가 반대했던 탄핵이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일부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노무현 탄핵 소추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헌재에서 내린 기각 판결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내국민 사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사과 아닙니까?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경우에는 탄핵하고 하는 게 국회에 주어진 권능입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고 비판받아야죠.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당시 박근혜 대표 최고 의원이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었던 그는 12년 후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당사자가 됐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인 기자진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탄핵안 표결을 목전에 두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이 국면을 모면한다고 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국민과 대통령 간의 대치 국면, 친박, 비박 간의 경론이 계속됐다. 그 와중에 한 의원은 휴대전화로 박근혜 탄핵 이유를 검색하기도 했다. 공개로 하시겠다고 원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공개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탄핵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 안팎에선 흉흉한 소문도 파다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비박계 의원들에게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혜훈 의원은 복수의 비박계 의원들에게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화를 한 사람은 친박계 의원 중에서 이제 실세라고 불리는 의원들이지만 전화한 내용은 도저히 개인이 알 수 없는 사정기관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내용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개인의 신상,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혹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로 읽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들로서는 여러 가지 위축이 되죠. 비공개로 계속된 새누리당 의총. 간간히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탄핵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켜봐야죠. 탄핵 표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 아프죠, 뭐. 네, 무거운 마음입니다. 네. 가결 부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탄핵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촛불 민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촛불 민심은 진지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그 진심이 문자나 통화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탄핵이 혼란의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일 가능성이 많다. 그 점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오늘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가 급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냐던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 그는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한 탄핵안 표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하나 된 국민과 국회. 촛불 민심의 단호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 대통령은 정치적 연금 상태가 됐다.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특이하게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경우는 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참다 결국은 이 촛불로 드러나게 된 거죠. 저는 일찍이 1차 담화를 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우리가 그동안 화합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이 당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보다 더 관심이 집중됐던 사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만 어떠십니까? 팀장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정현 대표는 평소와 달리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그의 휴대전화는 착신이 정지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실정을 옆에서 함께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친박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라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태는 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뭐 야당으로서는 좀 그 시샘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좀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금 뒤에 방송차와 함께 횃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힘찬 함성 들어주십시오. 촛불은 횃불이 됐다. 박근혜 탄핵 가결의 1등 공신이 오히려 친박계 의원들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치 있는 그 국민들에게 발언을 할 때는 사용하는 단어, 그 표정, 그리고 그 논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니까 국민들은 그 말을 들으면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을 위해서 뭔가 방어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게 돼 있다던 김진태 의원을 만났다.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돈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시는 춘천 시민분들 의견이 좋습니다. 국민적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의원님. 의원님 연락이 좀 되기가 어려워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냥 딱 그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탄핵에 자, 노코멘트. 촛불 집회 어떻게 보셨는지. 노코멘트.
politi카에 나오셨던 분들한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김진태 의원. 그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떠나버렸다. 광장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진짜 꿈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촛불 민심의 종착지였을까? 국난 극복이 취미라는 국민들은 이 혼란의 끝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내게 될까? 결국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시점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80% 안팎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탄핵 찬성률이 국민 여론과 엇비슷한 78%였습니다. 모처럼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9일 저녁 7시 3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지난 3차례의 담화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3차 담화 전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도 질의응답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몇 개의 질문조차 거부한 채 사라져버린 대통령. 왜 담화를 하는가? 지금 왕조 시대도 아니고. 청와대 기자들하고 앉아서 청와대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지금 잘못했다고 고개까지 숙인 마당에 무엇이 더 두려운가. 그래서 답변을 진솔하게 했으면 저는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소통을 거부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선 놀라운 증언도 나왔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물어볼 용기도 없었어요? 저는 대통령하고 사적으로 관계를 갖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사적이 아니라 이게 수석하고 경제수석하고 대통령하고 바로 관계잖아요.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해서 사기업체 부회장 보고 물러나라고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토를 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달기가 쉽지 않다. 부당한 지시에도 질문조차 할 수 없었던 참모들. 이 모든 부패와 부정은 결국 대통령의 불통이 키운 비극이다.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할 행정부 수반.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 분립조차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시계가 옛날 70년대, 80년대 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의회를 야단치잖아요. 국회 전체를 야단치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런 국정운영 시스템을 이용한 수준에서 또 이 민주주의와 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에 충실한 정도에 있어서 최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기록한 업무 수첩에선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그 민낯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십상시 문건 파동 당시엔 진원지 파악 문책 응징. 독버섯처럼 자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사 성향 확인 필요. 중요 부처 실국장 동향 파악, 충성심 확인이라고도 적혀 있다. 그 메모에 나온 지시사항 중에 이 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단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적어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지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라는 지시가 단 하나라도 있었냐고요.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고 관리의 대상이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은 그런 대상이었을 뿐일까?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이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35일 만에 공식 행보였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 중엔 점심도 거른 채 대통령을 기다린 이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약 1시 40분경 대통령은 시장을 떠났다. 약 10여 분 화재 현장을 둘러본 게 전부였던 것. 서문시장에 오셨으면은 화재민의 고통이 뭔지, 뭘 바라고 있는지 그걸 대화를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전부 줄줄이 쫙 빠지고 말이야. 여기가 사진 찍고 가고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화재민들이 지금 고통을 알고 대화를 들어보고 뭘 도와줄 것이냐? 전재산이 날아갔는데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얼쏘! 얼쏘!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선 몇몇 상인들이 울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만나고 가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 화재 상인들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그냥 가시는 게 내 마음이 너무 분해가지고 그 같이 오신 일행분이라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 그 폴리스 라인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행분들도 가뿐이고. 대통령과 함께 서문시장을 찾았던 청와대 참모들, 특히 경제수석마저 대통령과 함께 떠나버렸다. 대통령이 정말 서문시장의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면, 그리고 상인들 입장에선 가진 전 재산을 사실 어찌 보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본인은 돌아오더라도 그 자리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따라갔더라고요. 최소한 경제수석을 비롯한 참모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국가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인들의 논의는 충분히 듣고 왔었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했다. 그런 거야말로 진짜 이 하수들이 하는 방법이거든. 대통령이 뭐 하셨다라고 남이 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진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이 더구나 대통령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참모가 뭐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그거는 일종의 동정 여론을 하기 위한 건데 별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전을 꾀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는 번번이 촛불 집회 참여 인원만 급증시켰다. 그런데 3차 담화 직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미소와 목걸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미지 컨설턴트 협회장은 3차 담화의 대통령은 전과는 달랐다고 했다. 목소리나 표정이 이때는 진지했어요. 어떤 사과할 때의 적절한 표정인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차 때는 웃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봤을 때는 아니 보세요, 이쪽은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처음에 인사할 때도 미소를 띠고 또 단상에서 물러날 때도 미소를 띠셨어요. 그럼 매우 표정 관리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미지 메이킹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걸 할 수 있죠. 전문가는 1, 2차 담화 땐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목걸이에도 주목했다. 평정을 찾았어. 평상시하고 나 다르지 않아.
어떤 자기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술을 하나 들고 나왔으니까 시간을 벌었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국회에 돌을 던져서 또 이게 탄핵을 또 부결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희망. 대통령의 3차 담화 직후 국회는 자중질환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3일 232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국회를 압박했다. 집에가 있으면 동참이 안 된 것 같아서 나왔어요. 세 번째 담화를 보고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좀 많이 화가 나 있죠. 왜냐면 이번 3차 담화 때문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의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발표한 게 아니라 거짓말에 이어서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 그 다음 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대통령의 면담 요청을 공식 거부하며 혼돈의 국회가 정리돼 간다.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만남은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무슨 카메라? 형님 저희 MBC PD 수첩인데요. 그 오늘 그 회의가 어제 그 촛불 집회와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어제 다시금 확인하게 됐고 그 뜻에 따라 저희들은 오늘 입장을 결정을 한 겁니다. 7주 연속 이어진 촛불 집회.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깊어졌고 구호는 격렬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알려준 민주주의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경찰관들도 우리 국민인데 불쌍하잖아요. 추운데 이거 다 뛴다며 나와서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경찰들이 행복했으면 또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야가 미뤄지고 하면은 시위에 나오는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의 태도도 강경해질 수가 있다. 그럼 그 끝에는 혹은 격렬한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좀 불안했었다고. 여전히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 역사를 믿는 건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촛불 집회가 만들어가는 기적에 세계 언론도 놀라고 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국경. 국민들은 그렇게 또 한 번 나라를 구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참담함과 분노로 모인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정의로움에 대한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가 내년도 노벨 평화상감으로 손색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이처럼 뿌듯한 적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위반, 헌법 제67조 대의 민주주의 위반, 헌법 제66조, 69조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등 헌법 위배 12항목, 그리고 4가지의 법률 위반 항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일각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던 세월호 관련 사항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속속 증인으로 출석해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셨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 실세였던 왕 실장. 그는 최순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거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오늘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청와대 내부에서나 근처에서도 무슨 일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탄핵안 막판 변수가 됐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6시간, 7시간의 문제가 왜 자꾸 미스터리가 되냐? 청와대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진실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7시간 동안에 박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혹은 뭐 세월호의 진상을 다 밝히자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이 국민 수백 명이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은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헌법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 생명권인데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보고를 받고 나서도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대통령이 뒤늦게 나타나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어요. 세월호 참사 당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최근 일부 행적이 드러났다. 구조가 시급한 그 시각에 올림머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도 이를 인정했지만 소요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올림머리를 하며 시간을 보낸 그 시각. 300여 명의 생명은 구조받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배 안에 있었다. 만약 그때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비우고 직무를 유기하고 다른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 행위를 한다고 그런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 자리를 비운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사실은 캄캄한 바닷속으로 수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에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의 당시 상황을 두둔하는 의원도 있었다. 세월호 사건의 대통령은 정체적인 책임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모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아니 인사만 잘해주시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모셔도 된다 이런 말을 그럼 뭐하러 이거 하고 있어요? 너라도 된다는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문제의 발언을 했던 친박계 정유섭 의원, 그의 해명을 들어봤다. 아니 선조가 직접 가서 전쟁하지 않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잘 뽑아서 세우면 그러면 편안하다. 그런 취지지 그거를 곡해를 하면.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7시간의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메모는 충격적이었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장부를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죽은 것도 슬픈데 죽은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봐야 그나마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근데 그런 시신을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인양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놀랍고요. 내가 남은 질문 시간 1분 47초 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버티는 것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감정을 교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도 설명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시간들. 국민의 신임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다. 청와대에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입니다. 거기 앞마당 주차장에서 약 3개월 가깝게 노숙농성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든 찾아오라고 그렇게 가족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응하거나 또는 가족분들을 부르거나 한 적이 없었죠.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결과로 지금 이런 상황도 벌어진 거고. 탄핵안 가결 이후 대한민국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첫 번째 헌법재판관들의 회의가 열린 12일 아침. 한국에서 어떤 말씀 나누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엄중한 역사 앞에 9명의 재판관들은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인용, 즉 탄핵 소추안이 받아들여진다. 특히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그 사유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뇌물죄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을 위반한 항목이 국민 주권주의를 포함한 12개, 법률 위반 항목은 뇌물죄 포함 4개였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법 훼손이 있었는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가 부분은 뇌물 또는 이런 그 부정 그 행위를 하는 데 대한 위법한 행위를 측근들이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바로 재벌 총수들과 관계가 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에 참여한 기업 총수 중 9명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들은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 대가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하니까 저희도 막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7월 24일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과 오찬 이후 별도의 독대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항상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가 독대를 하게 되면은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독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뭐 좋은 일을 한다. 뭐 돈을 그 자리에서 얼마 내고 이런 말 안 하겠죠. 그거는 뭐 밑에서 다 할 것이고 큰 틀에서 이른바 선수들끼리 통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재벌 총수가 대통령 독대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이 이권과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현안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기업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재단에 내놓은 774억 원. 최순실 씨를 위해 대통령이 발벗고 모금에 나섰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게 뇌물죄 성립의 관건. 그것이 뇌물죄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횡령 착복한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그걸 도우기 위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형식적으로 내세운 거고 최순실이가 와이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공모가 되겠지만은 대통령의 뜻이 정말 체육진흥을 위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재단에 출연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다면 공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가장 닮았다고 한다면 전두환 정권 시절의 이례재단입니다. 이례재단 처벌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금 행위로. 그 운영과 그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최순실 일당이 말하자면 독점을 하고 있었고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게 내 호주머니하고 아무런 내 호주머니나 진배 없는 다를 바 없는 재단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법을 엄격히 해석해서 그래도 재단법인은 호주머니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견해에 입각한다면은 그렇다면 적어도 제3자 뇌물 수수는 된다. 대통령의 주요한 헌법 위반 사유 중 한 가지는 바로 부적절한 인사에 있다. 문체부 장관님을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한테 요청을 몇 차례 받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김종덕 장관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률 수석도 그때 2014년 말에 맞습니다. 10월경인가요? 그때가? 11월경입니다. 11월경이죠. 네.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예.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청와대 수석이나 문체부 장 차관급을 모두 차은택의 지인들로 임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에 방해되는 공직자들을 좌천 또는 해임했다. 노태강 국장이 가장 대표적 피해자였다. 오늘 그러면 그 부당 해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 나오신 겁니다. 아니요, 뭐를 물어보실 줄 몰라서 물어보신 대로 저는 있는 대로 대답만 해드리는 거죠. 증인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 뭐가 잘못했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예. 단순히 나중에 그 유진용 장관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수첩을 보시고는 제 이름과 진재수 과장 이름을 직접 검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인사를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최순실 때문에 피해를 나쁜 사람을 찍힌 건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뭐 사실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면직할 때는 임면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차은택의 지인들을 임명한다든지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문체부의 어떤 1급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국과장을 면직시킬 때 임의로 자기 맘대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것은 법 위반이라든지 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죠.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사실도 소추안에 포함됐다. 정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회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들 혹시 자주 겪어보셨습니까? 과거에 지금 대통령 말고 과거에도 뭐 이 군부 정권 때나 그럴 때는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다 하는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그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더 그게 심했던 것이 그 일반 부처들 국가장 인사까지 청와대가 관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2차, 3차 이 관련 기관 인사까지 청와대가 다 쥐고 대통령부터 인사를 균형 있게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어떤 그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 밑에도 다 그런 어떤 충성심, 그다음에 자기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이 이 중심으로 쓰게 되니까 전체 인사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해대수첩은 전 헌법재판관, 법학 교수, 변호사 등 9명에게 탄핵 소추안의 인용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탄핵 심판은 정치적 심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추는 정치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규범적인 판단은 사실 확정을 전제로 해서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로 이야기되고 있는 정도 가지고. 하지만 전문가 그룹 다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밝혀진 사실관계만 종합하더라도 최순실 씨 등의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 국가의사 결정권이라는 권한의 행사에 개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 1조에,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 제일 앞에 있는 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 그다음에 헌법 67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의제의 원리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에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촛불로부터 시작된 국민의 민심이 탄핵 가결까지 이룬 현실. 이런 민심이 헌재 결과에도 반영될지 의견이 분분하다. 재판소라는 거는 국민 여론 100%가 다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 해도 탄핵 사유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제3의 국가기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 판단을 맡겨놨느냐 하면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 여론에 따라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이 중요하다. 법리적 판단이 우선하지만 민심이 헌재의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여론으로부터도 원칙적으로는 독립해서 재판하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그 흐름,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 민심 이런 것이 그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소추 사실을 인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 언제쯤 내려질까? 대통령은 지금 소추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한다거나 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심리 기간이 헌재에서도 이게 국정 공백이 오래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꽤 서둘 겁니다.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면 한 3월 좀 빨리 하면은 그저 3월 중에 끝이 안 날까. 빨리 해도. 헌재는 준비 절차를 별도로 가진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탄핵 소추안은 길지 않은 시간에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 게 아니라 불법이 워낙에 심각하다고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촛불을 들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검찰이 법률 전문가라고는 검찰이 증거가 있다라고 99% 확신한다고 그랬고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저에게는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탄핵 가결 이후 개최된 불통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이 회의를 끝으로 12월 9일 오후 7시 3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고 특검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대통령은 그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내놓은 중간 수사 결과를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특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에겐 오로지 국민이 가족이며 국민 행복만이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라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지금 그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PD수첩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